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편집장님? 네, 주말에 아주 뉴스가 많았습니다. 네. 네, 위험 자산들이 전체 다 이제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 국장, 뭐 미국장, 뭐 외국인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젠슨항 한국을 방한한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세계적으로 많은데요. 네. 이거를 보고 지금 젠슨항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산 베어스 이 야구단 시구를 한 거였거든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왜죠? 어떤 왜냐하면 또 포인트에서죠? 네. 베어스잖아요. 두산 베어스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장 하면은 이 황소고 네. 이 하락장 하면은 베어 장이잖아요. 그죠. 베어마켓, 불마켓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젠슨항이 지금 하락을 불러일으키려고 한국에 왔구나 하고 거기에 또 외국인들이 또 거기에 또 이제 또 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뭔가 확산이 약간 되고 있는. 레딧 감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베어는 이제 내리 찍고 그래서 하락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불은 황소들은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공격을 할 그런 때. 원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상승장인 겁니다. 몰랐습니다. 예, 또 그렇게 중요한 돼서 네, 베어와 상식을 불. 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오전 8시 반에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보도 자료가 엄청 이렇게 따다다다 나오면서 다 젠슨왕이 내가 구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는 좀 반등이 된 걸 보면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효과가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장중에 10%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비교적 그래도 이 하락률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뭐 두산, 뭐 LG,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연달아서 또 회동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 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8% 정도 하락을 한 상태라서 이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이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이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사건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농업 고용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5월에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17만 2천 명이 증가를 했더라.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8만 명 정도만 증가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이제 상회폭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시장 예상치를 웃돌다 보니까 이 고용 지수가 이 정도로 늘면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거세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겠네? 하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 나스닥, 뭐 S&P 500, 다우 지수도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엄청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거기에 또 특히 많이 떨어진 종목 나스닥에서도 보면은 이 반도체주가 항상 장세를 견인을 했었는데 금요일에는 또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핫한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였죠, 미국에서. 근데 또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급락의 원인은 뭐냐라고 보니까 1분기 매출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네. 2분기 이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그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거예요. 거기에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실망을 했다. 근데 이 정도로 사실 이렇게 급락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반도체 주식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하는 또 시장 심리가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또 이렇게 급락 폭이 커진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럼 이제 금리 인하 힘들겠다라고 시장 반응이 커지면서 이 연준이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게 또 굉장히 또 늘었습니다. 고용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는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12월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78% 정도까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20% 이상 이렇게 또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올릴 수 있겠다라는 지금 확률도 적지 않네요. 네, 2번 올릴 수 있다는 확률도 25.4%를 기록하고 있어서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반대 이면도 또 살펴봐야겠죠. 네. 그러다 이제 금리 인상은 너무 또 과도한 평가다라는 또 일각의 반응도 있습니다. 왜 과도하냐라고 봤더니 비농업 고용지수 중에 세부 지표를 보니까 이
레저, 숙박의 그 증가세가 굉장히 높더라. 그게 가장 높더라라고 했는데 왜 올랐을까요? 라고 보니까 6월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뭐 멕시코에서도 같이 열리긴 하지만요. 예, 하는데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특수가 있다. 그래서 숙박업소 이렇게 일자리 증가폭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일자리 증가폭이 장기적인 건 아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그 전문가 반응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준 의장이 또 케빈 워시가 이번에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더라도 뭐 한 차례 정도만 하거나 인하만 안 하는 정도로 동결을 유지하거나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또 시장 반응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그 패드워치의 자료가 금요일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은 내려간 상황인데 그래도 네.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올해 안에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네.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없어지는 단계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맞아요. 4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상을 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심지어 여러 번.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 이제 6월 17일부터 저희 이제 FOMC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것 같다. 동결이 나올 것 같다라는 확신이 나오면 또 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미묘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내린다. 내리지는 않는다. 올린다. 올리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단계별로 사실은 이제 시장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유념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쟁 얘기를 또 해봐야죠. 사실 그렇죠.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한정에서는 전쟁 영향이 좀 제일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쟁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주말 동안에 또 디지털 자산이 안 좋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주말에 또 하락을 했기 때문인지 뭐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이제 상승을 또 하는 국면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또 장세가 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분들이 파악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이 이란 전쟁이 또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반응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최종 합의가 매우 근접해 있다. 8일부터 10일 사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진전되나 싶었는데 또 방금 또 보도가 나왔죠. 이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하고 중부를 공습을 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크로스 체크도 되고 있는 게요. 이란 관영 TV 같은 경우에도 이란 주요 도시에서 폭발음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게 또 공습이 진짜구나 라는 또 시장 우려가 또 확산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8일부터 10일까지 합의할 가능성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불확실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공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저번 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싸움까지 벌였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봉합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또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번에 뭐 8일부터 10일 사이에 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전부터 계속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국면에 왔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시장 의심도 같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라크 전쟁 때도 한 8년 정도를 끌었었고 또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 네. 전쟁 때도 거의 20년을 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왜냐면 장기화 될 것 같다. 네, 왜냐면 그때도 사실 전쟁을 선포하진 않았었고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긴 했지만 네. 예, 그래도 처음부터 전쟁을 선포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국면에서 전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네. 오늘 이제 새벽 4시에 잤거든요. 제가.
다들 뭘- 그래서 피곤하군요 지금. 뭘 보고 잤냐면 네. 이란이 공격하는 걸 보고 잤습니다.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하면서. 네. 예.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내일은 올라가진 않겠네. 네, 라고 올라가진 않겠네. 했었는데 이란이 공격했을 즈음의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62,500달러였고요. 공격하고 네. 나서 이게 61,000달러 초반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이란한테 반격하지 말라고 할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비트코인이 거의 또. 64,00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란 전쟁의 확산에 대해서 많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64,000달러까지 부근까지 또 반등을 했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지금 내려서 지금은 63,00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방금 이제 박사님 편자님 전해주셨던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했다더라. 요게 이제 전해지면서 가격이 또 조금 내려갔군요. 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전쟁 이슈가 뭐 어떻게 될지 이거 저희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쵸. 저도 10일까지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합의에는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란이 오늘 아침에 공격을 할 때 네.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이거는 되게 네,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하네요. 지표거든요. 네. 네, 이게 철수되고 전쟁이 커지지 않은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켜봐야죠. 저희가 거의 이제 아마 뭐 지금 이란이 반격했다는 뉴스 자체는 한국 유튜브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전해드리는 걸 겁니다. 저희가 지금 트위터로 이스라엘 그 사령부 트윗을 확인한 다음에 전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지케시가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다가 갑자기 불효자로 그러니까요. 등극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네. 네, 이 시장 일각에서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하루에만 마이너스 60%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시장 반응인데 그럼 왜 떨어졌냐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지켓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냐라고 보니까 이 또 발견하게 된 계기가 또 AI 고도화가 확실히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테일러 홈비라는 보안 연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지캐시의 취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취약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미 4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취약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된 거야? 라는 거에 일단 시장이 첫 번째로 놀랐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또 이 지캐시의 증명 방식 자체에 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또 시장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캐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프라이버시 프로젝트가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 있거든요. 뭐 지캐시뿐만 아니라 뭐 대시라든지 뭐 모네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각각마다 다 뭐 특장점이 있는데 네. 모네로나 뭐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너무 과하게 강하다. 특히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거래 내역도 몰라. 거래 보낸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너무 이제 돈 세탁 창구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Gcash 같은 경우는 또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써서 이 또 이용자가 그 해답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용자가 해답은 찾았어라는 건 또 알 수 있는 되게 또 기묘한 암호 기술을 가지고 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 프라이버시면은 합리적이다, 규제권에서도 통할 만하다 이런 또 반응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캐시가 더 여러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중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더리움 같은 곳에서도 지금 지캐시가 아닌 그 순수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서 약간 또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지식 증명 기반 뭐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라고 이렇게 또 시장이 평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옛날에 이제 지캐시가 굉장히 올랐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또 네. 아무래도 이 지캐시 그동안 영지식 증명했던 거 다 이렇게 취약점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마이너스 60%까지 이렇게 또 폭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만약에 알고서도 4년간 방치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4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뭐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을 알아야겠지만은 이게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알려져 있었던 건 4년 전인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거는 이번에 이제 클로드 통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디파이 위험하다. 클로드의 이 AI를 이용한 그런 해킹을 지금 이제 엄청 시달리고 있다, 디파이들이. 그래서 네. 디파이 조심하세요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디파이가 해킹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취약점 발견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디파이가 아니라 AI가 디파이의 취약점을 발견하는데도 사용이 되는데 그걸로 찾아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렇죠. 이제 AI를 통해서 어쨌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문제가 된 뭐냐면 거구나. 이게 이제 코인이 얼만큼 발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오류를 이용해서 코인이 추가로 얼마나 더 발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 알면 그걸 네. 그냥 바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예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네. 일단 문제가 있는 풀에서 돈을 다 뺐어요. 아 일단 급한 대로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수습은 했네요. 새로운 프라이버시 풀을 만드는 제안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기준으로는 지게씨가 한 20% 정도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 내용 네, 한번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지시 측면 보면은 여기 미로 이미지가 있는데 뭐에 취약점이 생겼냐라고 하면은 여기 뭐 출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참일 확률이 높으면은 이게 검증인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준다 뭐 이런 게 영지식 증명인데 문제는 이 중간 부분에 취약점이 생긴 겁니다. 중간에서 이제 수량을 체크하는 뭐 어떤 수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취약점이 있어서 이 수량을 이 출금하는 사람이 늘려도 G캐시를 늘려도 이걸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G캐시가 무한 발행이 돼도 예, 그냥 통과시켜 버린 그런 취약점이 발견됐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아우 기자들 얄미워요. 맞는 얘긴데요. 네. 무한 발행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렇죠. 가능성을 보고 그냥 그렇게 기사를 근데 쓰는 이제 거죠. 왜 이게 모른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네. 만약에 그게 얘기됐잖아요. 그러면 지케씨가 훨씬 가격이 낮아졌을 거예요. 과거에 만약에 이제 정말이었다면 반등했을 때보다 4년이나 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알 수 없는 문제고 지금은 네. 이제 해결책이 나와서 어쨌든 시장의 신뢰를 받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네.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아이언우드라고 해서 새로운 보안 풀의 업그레이드 일정이 나오진 않았죠. 네, 그래서 일단 그 G캐시 측에서 네. 긴급 패치를 통해서 급한 불은 일단 껐고, 근데 이제 임시 방편이라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수학적 메커니즘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은 아예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이름이 아이언 우드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은 쟁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아이언 우드 이 업그레이드가 일단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용자들이 약간 불안에 떨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언 우드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풀에서 업그레이드된 새 풀로 자금을 그래요. 이체를 해요. 근데 이체를 했는데 나는 이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4년 전에 그 취약점의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미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미 이체를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풀에 있던 이용자들이 자금을 온전히 이체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업그레이드 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또 시장에 2차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까지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것도 굉장히 또 크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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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버그가 일어났을 때 그걸 또 살아남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었지 않나요? 있었죠. 네, 있었고 사실 지케씨는 지금 터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원래 들어 이게 또 80불 정도 하던 게 거의 $600 가까이 올라갔었죠. 네. 네. 그랬다가 지금 조금 이제 많이 빠진 건데 네. 여전히 몇 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한 7, 8월 대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이게 수리하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크립토 그러네요. 친구들이. 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쭉 해오셨네요. 이거 설명 좀 네. 해주시죠. 타임라인. GKC 어떻게 상승하게 됐었는지. 네, 타임라인.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의 시장에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GCash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100 밑에서부터 $700를 한때 상회하기도 와, 했는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영지식 증명은 이 디지털 자산 프라이버시의 코어가 되는 기술이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덧붙일 수 있는 거는 GCash 같은 경우에는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투자에 참여했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GCash에는 이 디지털 자산의 화석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이런 자산 운용사고요.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뭐 조들이라는 또 GCash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GCash 측에서 두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 한 세력이 나와서 조들이라는 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를 또 새롭게 창립을 했는데 여기가 또 이제 투자가 3월에 받았거든요. 올해 3월에 $2,500만 규모 시드 라운드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하락장 와중에 시드 라운드 투자에서 $2,500만 투자를 받았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요. 특히 또 하락장인 거 감안했을 때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또 플레이어들이 여기 투자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A16Z, 뭐 패러다임, 뭐 코인베이스 벤처스, 디지털 자산의 굉장히 핵심 벤처 캐피탈들이 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GCash의 근간 저력을 굉장히 또 높게 플레이하고 있는 화석 플레이어들이 많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네. 면면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저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VC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 모임이에요. 인플루언서 모임이다. 두 가지를 좀 분류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VC들은 크립토에 돈을 많이 넣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김준우 대표님도 잠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VC들이 투자하는 내용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제 GCash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냐면 네. 굉장히 아까 화석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래된 유명한 사람 크립토에서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돈이 네.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GCash 볼수록 약간 선녀 같아 약간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네네. 자기도 샀다 나도 샀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80불대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GCash가 엄청난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엄청 유명한 화석급 인사들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자산을 파킹하기로 결정했나 보다.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야 GCash로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보다. 네. 요게 사실 시장에서의 정말 솔직한 센티멘트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좀 VC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되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네.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이 VC와 인플루언서의 차이는 인플루언서는 언제든지 뒤통수를 쳐요. 위험하네요. 네. 네. 언제든지 그냥 일진이 안 좋아서 팔았어. 뭐 약간 이렇게. 말 안 하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게 마일스톰이라는 지금 이제 회사 네. 이름인데요. 여기 이제 네. 인플루언서가 이끄는 회사거든요. 이제 마일스톰? 아서 헤이즈. 아서 헤이즈라는 친구가 이끄는 네네네. 회사인데 저번 주에는 이제 니어하고 또 뭐였죠? 저번 주에 팔았던 게 WLD 월드코인도 월드코인 팔았어요? 팔았다. 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사람이군요. 네. 그때 편집장님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됐을 때 혹은 정말 이번처럼 해킹과 비슷한 사태가 터져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조금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겠네요. 조줄도 그렇고 지캐시도 그렇고. 예. 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그 몇 년 전에 오른 거잖아요. 이게 GCash가 $700까지 오른 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그 내러티브 장세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때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막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들이 디지털 자산 인플루언서들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라는 그 내러티브를 그들이 이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붙고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그때까지만 해도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최근에도 이 나서헤이즈가 뭐 나 다 팔았습니다 하고 급락하니까 네. 이거 너무 크립토판에 아직도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Gcash 같은 경우에는 DAT 기업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이 사이퍼펑크라는 또 이제 DAT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Gcash 공급량의 1.5% 정도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번 급락 사태 이후에도 비트마인이랑 전략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급량 5%까지 채우는데 목표에 변함이 없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같이 또 염두에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반토막 난 거니까요. 이게 해결된다. 그럼 다시 그냥 다시 오르겠네요. 원상복구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요 정도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간밤에 저는 좀 요게 좀 주요했었던 이슈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상한 트윗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 이제 좀 네. 비호감이죠. 아니 굉장히 비호감이네요. 네. 처음에 이제 이 방송 시작할 때 다들 비호감이라고 해서 네. 왜 그럴까 이렇게 네. 잘 사주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걱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람이 한번 팔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밉상으로 지금 그렇게 일단 어제는 넘어갔습니다. 어떤 트윗이 올라왔었냐면 그 네. 전에 보여드렸던 주황색 점 막 따다다닥 찍힌 그 네. 차트 있잖아요. 그걸 공유하면서 뭔가 살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샀다가 아니야 근데. 뉘앙스만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뭐 매수를 암시하는 것 같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한 게 네.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에 더 많은 점을 추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화면을 보여줬는데 이게 세일러 트래커라고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뭐 얼마나 매입했는지 그 추이를 나타내는 되게 대표적인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점이 클수록 비트코인 매수량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스트래티지가. 네. 여기에 더 점을 추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상 뭐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서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퐁리 네. 이 스트래티지 CEO죠. 또 네. 여기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비트코인 순 보유량 늘리는 것과 그 다음 워딩이 조금 기묘하긴 한데 네. 주당 비트코인을 증가시키는 거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 목표는 나머지는 다 소문일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 순 보유량 늘리는 거는 좋아 근데 주당 비트코인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주당 비트코인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또 전체적인 또 시장 반응인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네. 창업주가 지금 이상한 제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창업주가 앉혀놓은 이 전문 경영인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지금 퐁리는 CEO거든요. 네. 마이클 세일러는 의장이고. 맞아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마이클 세일러가 CEO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네,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퐁리는 본인이 보유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한 40% 넘게 팔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공시가 났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그래서 이제 두 크립토 사람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네. MSTR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면 제일 확실한 내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이 퐁리는 그럼 팔지 않겠죠. 근데 이제 팔았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뭐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정도만 추가로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월요일 저녁이 여러모로 중요할 것 같은 게 이 뭐 미국 이란 전쟁 이슈도 그렇고요. 오늘 밤에 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만 하더라도 스트래티지가 월요일 밤마다 공시를 또 하죠. 주간 비트코인 매입량이 어땠는지 또 비트코인을 판 게 있다면 얼마나 팔았는지 그것도 다 월요일 밤마다 매주에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제 오늘 월요일 저녁이 굉장히 또 중요하구나. 라는 점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관련 소식도 그렇고 거시경제 소식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또 밤 상황에 따라서 장세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편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